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김홍빈입니다. 오늘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염병은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미생물에 노출되면 감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영화 패러디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는 새롭고 이상하고 잘 모르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겪은 이런 새로운 미생물이 코로나19가 처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논문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지구상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감염병을 일으켰고 또 일부는 사라지고 지금은 계속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감염병은 언제 어디서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특히 노란색 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위의 그림이 주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야생동물 등에서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는 감염병이 얼마나 앞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인가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아시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특히 노랗고 붉게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처음 맞닥뜨리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새로운 감염병에 노출됐었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감염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묻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또는 이걸 종식시킬 수 있을까?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지구에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를 보시면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것보다 다양한 미생물들이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가 훨씬 빠르고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미생물이 지구의 주인이고 인간은 미생물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 재생산수, 기초 감염 재생산수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R0 또는 R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감염 재생산수라는 건 한 명이 감염되면 다른 사람에게 몇 명에게 이 병원체를 옮겨서 감염시킬 수 있겠는가를 과학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이런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홍역처럼 공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병일 경우에는 10이 넘고요.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계절 인플루엔자는 대개 1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겪었던 메르스, 그리고 10여 년 전에 겪었던 사스 모두 메르스 경우에는 1 미만, 사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죠. 근데 지금 나타난 사스코비2라고 불리는 코로나19의 병원체는 작게는 1.몇에서 높게는 5, 6까지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감염자가 여러 명을 쉽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R0라는 것 말고 RT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재생산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RT라는 값으로 현재 유행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염 재생산수가 1 미만이면 유행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보다 더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의 숫자는 줄어서 감염병의 유행이 끝나게 되는데 감염 재생산수가 1이 넘으면 오른쪽 그림처럼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켜서 유행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로나19는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크고 평균 한 2 전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참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 참 편하게 관리할 수 있을 텐데요.
증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역학조사는 환자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기 전 만 48시간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할 때 증상 발생 전 48시간 전까지 같이 접촉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 또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어서 증상이 생겼구나 라고 느껴서 그때부터 무슨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관리하거나 유행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바이러스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이러스 양이 증가한다면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쉽게 전파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다음에 잘 관리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바이러스들은 증상이 생기기 전 무증상 또는 증상이 생긴 초기에 상당량의 바이러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환자를 빨리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증상으로 그러면 구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 그리고 가을, 겨울이면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증상들을 만화로 간단하게 표시한 그림을 따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는 코로나19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감기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임상 증상만으로 구별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특히 올 가을, 겨울에 감기나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유행하면 코로나19와 헷갈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올 가을, 겨울에 혹시 2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진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가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증상이 발생할 즈음에 상당량 호흡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게 현재의 진단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양이 점점 줄어서 어떤 사람이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었다면 검사를 할 기회가 없을 테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않을 때는 내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채 유전자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와서 나는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체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줄면서 줄 때 항체가가 점점 증가하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줄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항체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가 생기면서 바이러스의 양이 점차 감소하고 그 시기가 증상이 발생한 후 한참 지나서이기 때문에 항체 검사는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급성기에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데는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면 감염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급성기의 환자를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항체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그럼 나는 면역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아무 데나 다녀도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체 검사가 항상 면역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증상이 발생하면서 초기에는 항체가가 40% 미만에서만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3주, 4주가 지나가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항체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체가 면역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에이즈 바이러스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에게 항체가 생겼다는 게
에이즈 바이러스나 C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B형 간염 바이러스나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어떤 항체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면역력이 있다 또는 면역력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체 검사 양성이니까 나는 면역력이 생겼고 어딘지 다녀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감염된다고 해서 모든 면역력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런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중화항체가 감염된 사람들 모두에서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한 감염을 앓았던 경우는 항체가가 상당히 높지만 무증상이거나 아주 경증인 경우에는 중증에 비해서 항체가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일부에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항체가 생겼지만 그럼 이 항체가 평생 지속돼서 나는 다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일부 논문들에서 발표된 것처럼 몇 개월 후면 항체가가 다시 감소해서 다시 코로나19에 노출되면 또 걸리는 거 아닌가 아직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면역력이 생긴다 면역력이 생기면 나는 다시 감염되지 않을 거다 이런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코로나19가 과연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또는 긍정적인 의견 어느 한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희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환자들이 무증상이면 그래도 바이러스가 좀 덜 나와서 남들한테 덜 옮기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상이 있건 없건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면 본인도 알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증상 시기에 또는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코로나19의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증상이 얼마나 될 거냐? 보통 감염병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수록 피라미드처럼 경증의 환자가 많고 중증의 환자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무증상인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데 증상이 없으면 내가 걸린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갈 텐데 이런 무증상의 환자들이 그러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있을 거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미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항체 검사를 해서 얼마나 이런 규모가 될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자료가 발표되긴 했습니다만 당장 외국의 자료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이 생겼죠. 근데 수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막상 항체 검사를 해보면 뉴욕 같은 경우에 이미 시간이 몇 달 지났긴 했지만 전체 인구 중에 기껏해야 7% 미만의 환자들만이 항체 양성입니다. 집단 면역이 60% 이상이 되면 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끝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뉴욕시만 하더라도 실제 항체 검사 양성률은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항체 검사 양성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사람들의 숫자보다 적은 주에서는 6배, 많은 주에서는 24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6배에서 24배의 환자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해서 격리하고 하는 정책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 거냐?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어렵게 코로나19와 싸움이랄까 전쟁을 벌여왔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렇게 다양한 전파 경로가 있지만 작은 침방울이라고 하는 비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고 기침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침방울이, 그리고 아무리 내가 침을 열심히 튀기면서 이야기를 해도 1m, 2m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이 직접 튀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말 전파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고 기침하고 하는 사이에 내 주위의 환경들이 이런 바이러스 오염이 돼서 직접 거기를 만지거나 오염된 손으로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한다거나 이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도 전파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위의 그림처럼 내가 증상이 있건 없건 다른 사람과 가까이에서 말을 하고 기침을 하면 수많은 이런 물방울들이, 침방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건 없건 내가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침방울이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가늠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자연적인 실험이 이루어진 상황이 됐는데 이런 마스크 착용 정책을 시행했더니 미국 내에서 감염자의 숫자를 이만큼의 그래프처럼 줄였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논문들이 나올 정도로 분명히 마스크 착용하는 게 나와 남을 보호하는 첩경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튀기지 않더라도 내 손이나 내 주위의 환경이 오염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잘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내 호흡기로 가지고 가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만큼이나 손위생이 중요하고 아주 비용 효과적이고 손쉬운 감염 예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니까 모든 게 잘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초기부터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을 잘 지키고 손위생을 열심히 했더니 여기 붉은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년에 비해서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들이 이미 2월부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을 잘 지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지난 6개월에서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주로 침방울로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이러스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옮겨가는 게 아니라 작은 물방울들이 공기에서 떠다니지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에어로졸 공기 전파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 이 바이러스는 공기로 전파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고 앞서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사람, 미생물,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비말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또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보건당국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밀접, 밀집, 밀폐의 이 3밀을 피하자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밀집돼 있으면 꼭 1, 2m 내에 비말 전파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등을 통해서 그 방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피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일부 발표되긴 했지만 초기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던 중국의 자료들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갑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폐렴이 생겨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겪기도 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여러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 80%의 환자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중증의 경과를 밟고 대부분 회복됩니다. 결국은 이런 중등증 또는 중증의 환자들을 어떻게 잘 치료해서 살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이런 중증으로 이행하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다양한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은 중증의 경과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걸렸지만 실제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80세 이상이 되면 4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세 드신 분들,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을 거냐가 관건이 될 테고, 현재 치료제가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에볼라 치료제, 그리고 덱사메서전이라고 하는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제가 없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감염됐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회복이 됐습니다. 결국 치료제가 없더라도 치료 방법을 잘 적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치료 방법이 해열제나 수액, 산소를 공급하거나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자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환자들이 생기느냐가 치명률을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지면 코로나19 때문에만 사람들이 사망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인데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심장 발작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거나 당뇨 때문에 고혈당이 생기는 사람들의 응급실에 방문한 횟수가 이렇게 적게는 10%에서 높게는 20% 넘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확산되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뉴욕시에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중환자실 병상의 상당수를 코로나19 환자들이 차지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다른 이유로 중환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자료에 나왔지만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유행하면서 코로나 이외의 질환으로도 예년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료 자원들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격리 해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CR 검사는 몇만 년 전에 동토에 숨어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도 검출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PCR 검사가 양성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거나 감염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환자들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 9일에서 10일이 지나면 PCR은 양성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복제 가능한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격리 해제를 PCR 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증상이 좋아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생기더라도 적절하게 의료 자원을 배분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코로나19를 우리가 이겨내고 또는 이 유행을 끝내고 코로나19를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백신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냐, 안전할 거냐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팬데믹의 속도로 백신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그 백신이 승인되고 허가가 난 다음에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냐, 만약 전 인류가 다 맞지 못한다면 누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맞아야 할 거냐, 그 효과는 아까 면역력처럼 평생 갈 수 있을 거냐, 1, 2년 가다 말 거냐, 6개월밖에 못 갈 거냐, 아직 그런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매년 겪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1, 2천 명에 이르고
인플루엔자가 아닌 다른 질환과 비교했을 때 인플루엔자 때문에 초과하는 사망자의 숫자도 적게는 500~600명에서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19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냐, 인플루엔자를 예로 든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거리 두기를 지금 생활을 하자는 이유는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숫자가 발생해야만 코로나19 환자도 살릴 수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생활화하자고 외치는 겁니다. 올 가을 겨울을 다들 우려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겨울이면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그렇게 유행하면 코로나19인지 감기인지 인플루엔자인지 저희가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푸른색은 지금 우리의 올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남반구, 남미의 상황입니다. 남미에서 이렇게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올 가을 겨울이 이 남미의 상황과 유사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백신이 개발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거리 두기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잘 취해서 나도 보호하고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손 씻기를 비롯한 마스크 착용, 개인의 위생 수칙은 기본이고요. 여기 아래 들어있는 전략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와 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이면서 지속 가능한지는 우리 사회가 합의해야 될 문제지만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천해야만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해야 하고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위생도 지금처럼 잘 하고 기침 호흡기 예절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의 전파가 꼭 하나의 방식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남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 가을 겨울에 인플루엔자가 같이 유행한다면 임상적으로 코로나와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올 가을 겨울의 유행 시기가 오기 전에 모두 잘 맞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 자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생기는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만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로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끝날 수도 없고 앞으로 언제까지 유행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거리두기를 스스로 잘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